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낭독해드리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기로 했다 입니다. 이 책은 카시오페아에서 편해주셨고요. 오카다 다카시님께서 지으셨고 정미애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대화는 마치 양날의 칼과도 같아요. 때로는 기적처럼 관계를 호전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흉기가 되어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하게 말하는 스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 대화를 잘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효과적인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이 책은 정신의학과 심리학적 개념들을 바탕으로 대화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법을 각 상황에 맞게 담았는데요.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음을 여는 대화법,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법, 사람을 변화시키는 대화법, 인지 평양의 프레임을 바꾸는 대화법, 자기 부정을 극복하는 대화법, 불안정 애착인 사람을 대하는 대화법, 행동과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는 대화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이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치료의 새 장이 열리다.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기 1년 전인 1928년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젊은 심리학자가 가까스로 직장을 구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심리학자라고는 하나 이제 막 인턴 과정을 끝내고 학위 논문도 완성하지 못한 26살의 이 청년은 하루빨리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일찌감치 결혼해 아이를 둔 가장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칼 로저스. 훗날 심리치료 세계에 혁명을 일으키는 인물이다. 로저스가 일하게 된 곳은 뉴욕주 로체스터에 있는 아동학대 방지협회의 아동연구 부서였다. 한때 목사를 꿈꾸었던 이 지극히 금욕적이고 성실한 젊은이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해 나갔다. 뛰어난 임상가들이 흔히 그러듯이 로저스 역시 정규 과정과는 조금 다른 경력의 소유자였다. 어린 시절 위스콘신이 농장에서 자란 그는 사회 경험보다는 자연을 관찰하고 가축 돌보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다. 닭이나 돼지, 소 같은 가축을 사육하는데 전문적 지식이 풍부했기에 망설임 없이 위스콘신 대학교 농과대학에 진학했다. 그런데 국제 기독교 회의에 참가했다가 큰 감명을 받은 그는 목사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그 준비를 위해 사회과로 전공을 바꿔 신학교에 진학했다. 신학교에서 지내는 2년 동안 로저스의 흥미는 또 다른 심리학과 정신의학으로 옮겨갔다. 종교를 직업으로 삼는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그는 다른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에 컬럼비아 대학교 교육대학에 다니기 시작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신학교와 길 하나를 두고 맞은편에 있었다.
그곳에서 경험한 아동 상담 실습에 완전히 매료된 그는 드디어 자신의 천직인 임상심리학이라는 길로 들어섰다. 로저스가 아동학대 방지협회에서 일하기 시작한 당시는 미국에서 정신분석이 대두하던 시기였다. 그래서 로저스 역시 그 영향을 받아 성적 갈등이나 기억에도 없는 어린 시절의 외상적 경험에서 학대의 원인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러한 면담 방식은 원인을 알아낸다 한들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로저스는 성과도 없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데 점차 회의를 느꼈다. 아무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라지만 고지식하고 착실한 성품의 그로서는 고통이 너무도 컸다. 그러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무렵 예상치 못한 돌파구가 나타났다. 어느덧 30대 중반에 접어든 로저스는 비행의를 일삼는 한 소년의 어머니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로저스는 소년이 어릴 때 어머니가 그를 거부했던 것이 문제에 영향을 줬다고 확신했다. 그런데 소년의 어머니는 조금도 자각하지 못하는 듯 했다. 로저스가 이런저런 방법을 다 시도해 봤지만 그 어머니의 머릿속에서는 아들의 문제 행동과 과거 본인의 무관심한 양육 태도가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다. 그 뒷이야기를 로저스는 이렇게 들려준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으나 아무래도 실패한 듯이 보였고 면담을 그만두자고 제안했다. 소년의 어머니도 동의했다. 그렇게 면담을 끝낸 우리는 서로 악수를 나누었다. 그런데 문 쪽으로 발길을 돌리던 그녀가 갑자기 그녀가 돌아서며 물었다. 선생님, 여기서 어른들 상담도 하시나요? 내가 물론 한다고 대답하자 그럼 제가 상담을 받고 싶어요 라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절망적인 결혼 생활과 원만하지 못한 남편과의 관계, 거기서 오는 좌절감과 혼란스러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들은 그녀가 지금까지 말한 피상적인 생활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거기서부터 진짜 치료가 시작됐고 마침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나는 말한다. 로저스 선집 상. 로저스는 이때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 어떤 경험이 깊이 감춰져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상담을 받는 그 자신임을 깨달았다. 이 체험을 계기로 그는 훗날 세계를 석권하는 인간 중심 치료의 창시자로 우뚝 선다. 로저스가 지금껏 해온 방법들이 별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상대를 그쪽으로 유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상담을 받는 사람 자신이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대화 방식은 그의 이야기를 가능한 한 방해하지 말고 생각의 흐름을 적절히 거들어주는 것이다. 로저스는 이처럼 전혀 새로운 대화법을 확립했다. 대화가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 로저스의 발견은 대화 기법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대화 방식이 어떤가에 따라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가 하면 사방이 꽉 막힌 듯 막막하던 상황이 거짓말처럼 호전되기도 한다. 이는 로저스의 방식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앞으로 장별로 하나씩 7가지의 대화법을 소개할 텐데 이 방법들 모두 그러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깟 대화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 싶겠지만 대화에는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다. 우울증에 걸려 의욕을 상실한 회사원이 다시 직장에 나가고 등교를 거부하던 아이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 10수년간 반항과 범죄에 살던 인물이 새 삶을 시작하고 각성제와 마약에 찌들어 살던 약물 중독자가 약을 끊고 자해와 자살 기도를 되풀이하던 여성이 안정을 되찾고 10년 넘게 집 밖으로 나오지 않던 청년이 취업을 하게 된 사례가 모두 대화의 힘으로 만들어낸 변화다. 하지만 대화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우울증을 거의 떨쳐냈는가 싶던 회사원이 다시 집에 틀어박히고 용기를 내어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아이가 2번 다시 학교에 갈 수 없게 되는 사태도 대화 방식 하나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자질이 뛰어난 젊은이를 갈수록 반항적이고 반사회적 인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버림받을까봐 불안에 시달리던 여성을 급기야 자해 사태로 내몰 수도 있다. 열심히 설득하면 할수록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러한 실패는 대부분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어설프게 시도한 탓이다. 대화는 그런 의미에서 양날의 칼이며 그 날카로움이 때로는 무서운 흉기가 되기도 한다. 대화 상담에서 말은 누군가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도구이기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일상에서 오가는 대화처럼 무심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적어도 사람을 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라면 기본 원칙과 최소한의 기법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둬야 한다. 로저스와 그 후계자들이 확립한 대화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대화가 가진 2가지 기본적인 효과를 살펴보자. 이 2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다양한 대화법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뿐 아니라 고도의 기법을 모르더라도 판단착오로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는 일은 막을 수 있다. 대화라고 한마디로 말하지만 대화에는 시덥잖은 수다나 인사, 소문, 토론, 상담, 설득, 교섭, 격려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사람들이 수다나 소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화제나 관심거리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친밀감과 결속력을 확인하고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안전하다는 느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도 마찬가지다. 안녕하세요는 사실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는 말이다. 그런데도 이 말을 주고받는 이유는 안전하고 그러므로 안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 효과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 형태가 위로의 대화다. 위로의 대화는 화제를 공유할 뿐 아니라 상대의 기분까지 공유하는, 즉 공감하는 행위다. 이에 비해 토론은 어떨까? 토론을 할 때는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름에도 바로 그 차이를 둘러싸고 대화를 나눈다. 목적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그 진정한 쓰임새는
토론을 통해 생각을 다듬고 확고히 하는 데 있으리라. 실제로 연구자는 늘 토론을 해야 하는 직업이다. 토론을 거치면서 생각이 더 명확해지고 허점을 찾아내 좀 더 보편성을 갖추도록 다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를 통해 상대의 관점까지 더해지면 혼자서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이 보이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해낼 수 있다. 상담이라는 행위는 지금까지 설명한 대화의 두 가지 역할, 즉 안전하다는 느낌을 강화하고 생각을 다듬고 개선하는 기능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원활해진다고 할 수 있다. 상담은 혼자서 고민할 때보다 마음의 부담이 덜한 동시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다는 일거양득의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설득의 경우는 어떨까? 설득은 토론과 비슷해 보이지만 토론으로 상대를 이겼다고 해서 설득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상대가 더 완강히 거부할 수도 있다. 인간은 이성의 동물인 동시에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설득을 당하려면 이치에 맞는다는 생각이 들기 이전에 그 말을 받아들일 기분이 되어야 한다. 이는 곧 안전하다는 느낌의 문제이며 공감과 유대감이 이해 득실 못지않은 중요한 결정인자로 작용한다. 또 논리적으로 수긍하는 일도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해 득실이라는 건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다양한 기준을 포함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장점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단점인 양가성이 얽혀 있기도 하다. 단점만 부각해 설득한다면 상대는 그리 쉽게 수긍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당장은 수긍한다 해도 나중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기 십상이다. 상대가 이 양가적 혼란을 극복하게 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더 폭넓은 관점에서 생각을 다듬을 수 있는 대화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처럼 대화에는 정보와 감정을 공유해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강화하는 기능과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 생각을 개선하고 대립을 해소하는 통합적, 변증법적 기능이 있다. 대화를 할 때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까다로운 상대일수록 이 두 가지 기능을 병용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자존감 높이기. 대인관계는 대화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대화가 성립하지 않으면 대인관계도 성립하기 힘들다.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 대화가 서투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라는 평판이 생겨난다. 상대와 어떤 일을 함께 해 나가려면 반드시 대화가 성립해야 한다. 대화가 원활하면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쉽고 팀워크도 잘 발휘된다. 누군가와 사귀거나 거래를 할 때도 공경에 처한 상대에게 손을 내밀고 힘을 북돋아 줄 때도 일단 대화가 성립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때 상대가 어떤 특성과 경향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를테면 경계심이 강한 사람과 금세 허물없이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각각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상대의 입장이나 나이, 성별 등에 따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물론 달라진다.
그러나 일단 중요한 점은 그러한 차이를 초월해서 대화라는 행위의 바탕에 자리한 공통된 원리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 근본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대화는 순조롭게 이뤄진다. 반대로 근본 원리를 무시한 채 행동한다면 아무리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다 해도 상대는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화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이는 앞서 설명한 대화의 중요성 기능과 관련이 있다. 즉, 안전하다는 느낌을 지킨다는 조건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대화에서 가장 해서 안 될 행동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위협하는 행동이다. 이런 사람과는 누구도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설사 대화에 응하는 척한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대화가 아니라 겉으로 예의를 차리는 것일 뿐이다.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상대의 안전하다는 느낌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태도다. 이를 좌우하는 것은 말뿐만이 아니다. 분위기나 표정, 신체적 거리 같은 비언어적 요소도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드러나야 한다. 대화 상대가 상냥하게 웃는 얼굴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을 억제하면서 조금 거리를 둬야 편안한 사람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룰 텐데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하다는 느낌을 위협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드디어 대화가 시작된다. 마음이 놓이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대화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편안하게 대화하고 상대에게 친근감을 느끼며 마음을 열려고 할까? 그 출발점은 우선 듣는 자세다. 내가 아닌 상대가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청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중요성에 가장 먼저 착안한 사람이 바로 로저스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 자세가 원활한 대인관계와 신뢰로 이뤄진다. 말하는 행위는 자칫 상대의 안전하다는 느낌을 위협하여 생각지도 못한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지만 듣는 행위에는 그럴 위험성이 거의 없다. 누군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면 안전하다는 느낌과 주체성을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다. 상대가 이야기를 잘한다는 건 안전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반대로 나 혼자 주절주절 떠드는 상황이라면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는 증거다. 상대가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친밀감과 신뢰감이 쌓인다. 그 첫걸음이 바로 잘 듣는 자세다. 우리는 상대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준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리드해줄 수 있는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겠죠. 가장 힘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걸 인정하고 공감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상대의 마음과 자존심을 세워주는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